지금부터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오늘도 변함없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특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일요일 어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초조한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 구속영장 이재용 청구 여부가 발표될 줄 알았고요. 만약에 영장을 치면 특검이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이재용 구속이 한국 사회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걸 브리핑하려고 계속 오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2시 반에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 라이브로요. 예. 저는 그때 그 순간이 박근혜 국회 탄핵 발표 때만큼이나 떨렸거든요. 그런데 허탈하게도 결정을 하루 더 미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데드라인이 이제 오늘 오후 2시 반인 거죠. 특검 브리핑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제가 이규철 특검보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걱정이 됐었던 건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제적 충격 등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특검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말씀하신 사정을 포함해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이완배 기자의 그 능력은 정말 돗자리를 펴야 할 수준이다. 저는 틀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애매하냐면 그 이재용을 구속하면 경제적 충격이 온다는 게요. 요즘 보수 언론들이 개거품을 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사정을 포함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재벌 쪽들 주장이 먹히는 건가 걱정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장 여부를 하루 더 미루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도 그 불안감이 남아있어요. 지금 오전 8시 반에 녹음을 하는데요. 예. 또 불안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굉장히 믿음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소환된 이후부터 특검이 못 믿음직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삼성이 언론을 동원해서 특검을 굉장히 심하게 흔들기 시작했다는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예. 보수 언론이 지금 총동원돼서 씻고 뜯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보수 언론이 사용하는 게 경제 위기론인데 첫째로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재용을 잡아가두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뉘앙스고요. 예. 그리고 또 나오는 논리가 이재용을 가두면 결국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다 뇌물죄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몇 명을 잡아가두겠다는 거냐. 한국 경제를 거덜을 낼 작정이냐 이런 보도도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돗자리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기사를 예견하셨잖아요. 아니 이건 내 걱정했었던 거죠. 예견이라기보다는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 이재용이 특검에서 22시간 조사를 받은 다음에 바로 출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도 경영위기 수습을 위해서 곧바로 회사를 출근했다. 아이고. 예. 최지성, 장충기 전부 주말에 출근해서 업무를 챙기고 있다. 이게 동정론을 유발하는 거죠.
법 쪽의 기사로도 변호사들 멘트를 따서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검이 무리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간 기각당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오늘 주간 조선일보 기사에도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법 쪽에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는 연매출 270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 총수를 굳이 구속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의견도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뜹니다. 마지막에 정말 언론사들이 세게 특검을 흔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만약에 먹힌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반면에 어제 밤쯤 가면서 여러 기사들을 보면 특검이 이 흔들기에 당하지는 않겠다 하는 약간의 위안도 얻었습니다. 예. 아마 조율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큰 틀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다라는 보도도 많았었습니다. SBS 8시 뉴스 단속 보도를 보면은요, 눈에 띄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삼성하고 최순실 사이에서 연락처 역할을 했던 박원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승마협회 고문이요. 예. 이 사람이 2015년 11월 말에 최순실한테 이메일을 보낸 걸 특검이 확보를 했고요. SBS가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예. 보도를 보면 2015년에 어떤 언론이 정유라가 삼성이 지원한 말을 타고 경기에 나갔다. 요 사실을 취재를 했대요. 근데 그게 떳떳한 거면 뭐 아무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데 이 박원호가 최순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삼성이 굉장히 걱정한다. 취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지원한 말을 반품하거나 다시 팔고 다른 말로 지원하겠다. 요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삼성이 이런 소문은 나가자마자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전해왔다는 내용이 이메일에 나옵니다. 초창기부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삼성이요. 네. 그래서 박원호는 그 특검 조사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삼성 고위 관계자들도 이런 이메일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을 했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이재용이 특검에 와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2016년 2월에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세 번째로 독대를 하는데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문서를 건넸다는 거죠. 그 문서가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만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계획안인데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야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줬는데 이재용은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자기 실무자한테 자기는 보지도 않고 전해줬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재벌 총수가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서류를 줬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실무자한테 전달했다. 이게 너무 설득력이 없죠.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실무자는 어떻게 찾아서 줬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고요. 진술이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특검이 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보도들도 특검이 SBS에 흘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흘렸다고 보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뭐 오늘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부디 특검이 한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새 시평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리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일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 기각이 된다면 너무 우울해서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김영민 PD님께 휴가를 하루 달라고 하고 잠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개편 이틀째인데요. 네. 아무튼 참 기대 반 걱정 반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구속 영장이 청구돼서 집행되면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을 맞아서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정 게임 이론, 이 이론을 이야기하신다고요? 네네. 요즘 제가 자주 하고 있는 행동 경제학 게임 이론 중에 하나 더 골라봤습니다. 함정 게임 이론이라는 모델인데요. 예. 이건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마틴 슈빅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이론입니다. 예. 근데 경매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완배하고 용민이하고 김프로하고 정동지하고 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 그러면 경매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경매로 팔리는 물건이 현금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2만 원을 따내기 위해서 경매를 실시한 거죠. 근데 이 게임에서는 다른 경매하고 다른 굉장히 독특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2만 원을 가져가는 건 다른 경매랑 같습니다. 그런데 2등으로 아깝게 탈락한 사람, 요 사람은 써낸 돈을 주최 측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2등이면 홀라당 돈을 날리는 거예요. 요 독특한 규칙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일반적 경매하고 룰이 같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시작을 하면은요, 이제 처음에 완배가 1,000원 이렇게 부르면 용민이는 나는 2,000원, 김프로는 3,000원, 정동진은 4,000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요 상태에서는 이기기만 하면 4,000원을 내고 2만 원 현금을 받아가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자꾸 커집니다. 완배가 18,000원 부르는 지경까지 옵니다. 요때도 완배는 경매에서 승리를 하면 이득입니다. 18,000원을 내고 2만 원을 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용민이가 그럼 나는 19,000원 하고 올렸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익이죠. 19,000원을 내고 2만 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 순간에서 김프로하고 정동진은 입장이 바뀝니다. 경매에 더 참가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19,000원 다음에 2만 원인데 2만 원 불러봐야 2만 원 내고 2만 원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프로하고 정동진은 에이씨 안 해 하고 경매에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완배예요. 완배는 이미 18,000원까지 부른 상태거든요. 그리고 용민이가 19,000원을 불렀습니다. 요 상태에서 완배가 포기를 하면 게임 룰에 의해서요. 완배가 2등 탈락자가 됩니다. 그리고 2등 탈락자는 18,000원을 주최 측에 내야 됩니다. 이게 이 게임의 룰이에요. 예. 그 완배는 이럴 순 없잖아요. 18,000원을 생으로 날릴 순 없으니까 이 손해를 안 보려면 이 경매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2만 원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얻기 위해서 2만 원을 부른 건데 이겨봐야 땡전 한 푼 안 생기지만 그래도 2등으로 패하면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젠 용민이가 고민이죠. 여기서 포기하면 용민이가 2등 탈락자가 됩니다. 19,000원을 날려요. 예.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용민이는 21,000원 하고 부르는 겁니다. 21,000원을 불러서 이겨도 2만 원을 받으니까 1,000원이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2등 탈락자가 돼서 19,000원 날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려요. 예. 이번에는 완배가 똑같이 2만 원을 안 날리기 위해서 22,000원 하고 부릅니다. 용민이도 이겨야 되니까 23,000원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보 게임이 되는 거죠. 누가 경매에서 이겨도 손해입니다. 하지만 지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계속 배팅 금액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함정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경매하고 다른 건 딱 하나. 2등 패배자의 돈을 빼앗는다는 룰을 넣은 것뿐인데 이 모델에 걸리면 경쟁자들은 영원히 손해를 보면서 바보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맥스 베이저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요거 재밌다 이래서 자기 학교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요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 교수는 10년 동안 학생들의 코 묻은 돈 17,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되죠. 이 돈을 벌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주최하는 것만으로 주최 측이 무조건 떼돈을 벌게 돼 있는 게임인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게임의 어떤 면이 이 게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까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게임이 다른 경매하고 다른 점은 다른 경매는 이기면 물건을 가져가지만 경매에 지더라도요. 예. 아니 못 이겨서 기분은 나쁘겠죠. 하지만 진다고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근데 이 경매는 패자에게 벌을 줍니다. 패자에게 벌을 준다는 조항을 하나만 넣으면은요. 사람들은 패배하면 손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할수록 손해고 돈은 전부 다 주최 측이 벌어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경쟁을 못 멈춰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함정 게임은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요, 악랄한 경쟁에 몰리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학 과외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애들은 영어 과외도 시켜야 돼. 그러면 저쪽 집 부모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수학에 영어에 과학 얹어. 그럼 이쪽에서는 안 되겠어. 이겨야 돼. 수학, 영어, 과학에 얹어서 사회도 얹어. 이렇게 얹다 보니까 요즘은 줄넘기 과외까지 나오는 판이거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면은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과외를 많이 해서 서울대를 가면 이제 경쟁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를 가게 되면 승자에게 상을 주는 것, 서울대를 가는 것까지만 하면은 이렇게까지 경쟁이 과격해지지 않아요. 아유, 저 짓을 왜 해? 서울대 안 가고 말지. 경쟁에서 지고 말지. 하고 중간에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승자에게 서울대라는 상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패자에게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패하면 못 이겨서 서운하지만 그렇다고 손해보는 거 없어. 예. 인류대를 못 가도 그냥 잘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경쟁에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도록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해요. 이러니까 경쟁에서 지면 죽는데 어떻게 그 경쟁에 올인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걸 북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간단합니다. 거기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서 좀 더 잘 삽니다.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거에 목숨을 안 걸잖아요. 왜냐하면 여유 있고 욕심 있고 하는 애들은 공부 좀 더 많이 해서 더 잘 살겠지. 하지만 나는 그 경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경쟁해서 포기를 해도요. 벌을 받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못 가도 다 인간답게 삽니다. 이러면 경쟁의 강도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착취도 당하지 않고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예. 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함정 게임을 해서 경쟁에서 이겼어요. 승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익을 얻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보셨듯이 함정 게임에서는 승자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패자보다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부모들이 애들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애들 체육과외까지 시켜서 학원까지 매일 운전해주고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서 자녀를 드디어 인류대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뻐하는 거죠. 와, 이겼다. 우리 애가 경쟁에서 이겼다. 막 행복해요. 돌아보면 뭐가 남습니까? 벌었던 평생 재산은 애들 교육비로 다 날아갔죠. 40대 가장들은 과외비 된다고 자녀 애들 영어 시킨다고 엄마하고 애들을 외국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러기로 외롭게 삽니다. 노후 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죠. 자기 인생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지죠. 인생은 오로지 애들 교육이 돼버립니다. 조기 유학비 된다고 과외비 된다고 야근 자청하고 심지어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직업 두탕 뛰는 투잡족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이기면 뭐 하냐고요. 인생을 송두리째 날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함정 게임에 말려들면요. 패자도 벌을 받고 승자도 손해를 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누가 승자냐? 이 게임에서 행복해하는 쪽은 딱 한 곳입니다. 게임을 주최한 곳. 자본입니다. 패자에게 벌을 내리는 시스템을 만든 곳이에요. 이렇게 하면 직장인들은 돈 더 벌려고 학착같이 야근하죠. 착취당하죠. 찍소리 못하죠. 과외한다고 사교육시장 키워줘서 사교육시장에서 돈 벌게 해주죠. 자본은 진짜 땡큐인 겁니다. 이런 사회가요. 패자에게 벌을 주는 시스템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루저들, 패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상을 줘도 돼요. 그런데 경쟁에서 패했다고 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게임을 고안한 슈빅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정 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이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이 판에 아예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패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쟁에서 져도 죽여서는 안 돼요. 이런 세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쟁에서 지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마련이 돼야 이 지긋지긋한 함정 게임이 끝이 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었고요.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도 큰 이론이어서 오늘 마틴 슈빅 교수가 고안한 함정 게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제 동생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 다 이해를 하고 또 알아서 속아서 들으시기 네네네. 바라겠습니다. 김용범 PD님 말씀하시는 거죠? 슈퍼스타 K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1, 2, 3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사실은 뭐 최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이 경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경쟁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젊은 청춘들 특히 가수 지망생들의 어떤 미래, 희망, 비전을 저당 잡아서 이 거대 자본이 쇼에 경쟁의 무대로 올렸다. 뭐 일종의 착취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슈퍼스타 K가 경쟁을 하나의 어떤 소스로만 국한시켰을 뿐. 네. 예컨대 거기서 1등한 허각만 빛나고 나머지는 다 패자고 루저고 무의미 아니야. 그렇진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2등의 존 박이라든지 네. 김지수, 뭐 장재인, 심지어는 뭐 베스트 10에 들지 못했던 그 락커를 지망했던 친구, 그 친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스타가 된. 그러니까 경쟁이 어떤 뭐 하나의 어떤 재미를 위한 장치에 국한될 뿐이지. 네. 실제로는 모든 출연자들이 다 스타가 되고 대중의 관심을 사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대중 가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이런 식의 경쟁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회주의를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형이 또 동생을 두둔한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제 생각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졌다고 죽여버리면은요. 졌다고 벌을 줘버리면 이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검투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칼 들고 둘이 나타나서 그냥 상대 죽일 때까지 칼을 휘두르는 참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그림들. 잔인무도한 사회가 돼버리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나의 어떤 재미를 위한 장치 혹은 뭐 자신의 어떤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의 장치로 인식해야지 이걸 삶의 의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정 게임 이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 건전한 경쟁입니다. 네. 1위 독식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개편 이후부터 정말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는데, 물론 저는 당연히 김용민 브리핑을 응원합니다. 예. 김호준의 뉴스 공장 좋아하셔도 되는데, 라디오로만 들으면 됩니다. 아니, 전 라디오로도 안 들어봤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고생하셨고요. 이재용.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쉬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완배 기자님 브리핑 오늘 못 듣나 너무 염려 많이 했습니다. 진짜 휴가 내려고 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심정 같아요. 2012년 12월 20일 아침에 네. 저보고 브리핑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진짜 불가능한 거죠. 네. 뭐 그래도 김용민 PD님께서는 그날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장으로 안 떨어졌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집행을 해야 이게 사실은 구속이 되는 건데 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망까지 할 능력은 없지만 저희가 처음에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 가결을 추진할 때요. 예. 초창기에는 탄핵을 뭐하러 하냐 그냥 바로 하야시키자 이런 마음이 많았다가 예. 결국은 국회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시간도 늘어지고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예.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지금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게 탄핵이 가결된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법원이 실질영장 심사를 하면서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처럼 이재용의 구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아마 결정을 할 텐데 저는 이것도 요 며칠 사이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에서는 영장 이제 기자들 표현은 그런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 저는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정의 예측이 많이 가 있는데 아마 요 며칠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여론전이 벌어질 거고요. 예. 이때 더더욱 조금 더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아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을 집행할지 말지 법원 판단이 언제쯤 내려집니까? 이게 18일 오전 10시 반 이때 그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담당하시는 분이 영장정담 판사 조희연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일이군요. 내일입니다. 예. 모레 아침에 안 하시는 겁니까 혹시? 아니요.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대응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예. 우선 제가 왜 이 특별검사의 이 영장 청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은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났던 장면은 2008년 4월 18일입니다. 이때 조준홍 특별검사팀이요. 삼성 비자금 사건 결과를 발표를 할 때 저는 그걸 생중계로 봤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이라는 진짜 희대의 사건을 맡아놓고 그것도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는데 조준홍 특별검사가 끝내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하지 않는 건 구속하지 않는 건데요. 사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희의 범죄는 무거운 중죄다. 우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구속을 안 하느냐. 다 지난 일을 지금의 잣대로 판결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건희가 저지른 배임과 탈세는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이거 변호인도 아니고?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걸 발표를 듣는데요. 이게 검찰이 아니고 특검입니다. 근데 특검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 죄를 다 밝혔다. 중죄더라. 하지만 개인적 탐욕이 아니다. 이건희가 배임과 탈세를 한 건. 그러니까 이건희는 일반인들과 다르다. 그리고 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 용서하자. 이런 중세시대에도 없는 이야기를 특검이 했었던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특검을 내세웠는데도 안 되면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그런데 이번에 박영수 특검팀은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제가 참 고맙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갔지만 재판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건 또 결과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요. 몇 가지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재계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가 아작난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특검을 흔들려고 하는 건 실패를 했고요. 아마 이제 사법부의 흔들기를 계속할 겁니다. 재벌의 기관지로 불리죠. 한국경제신문의 어제자 사설이 진짜 웃겼어요. 제목이 88올림픽, 월드컵, 평창, 그 많은 금메달 모두 뇌물인가?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뭔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메달이 왜 뇌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맛이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어제 그 재계 나팔수를 전경련을 대처해서 이제 자처하는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뻔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며칠 전 올린 페북이 어제 보도된 거더라고요. 누구냐면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이라는 분이 있나 보죠. 전 모르는 분이거든요. 유명한 분인가요? 이 분이요? 제 정치를 잘 몰라서.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당선됐는데. 네. 하여간 좀 특이한 양반입니다. 예. 예. 그럼 어떤 정통 민주 세력 기반의 호남 출신 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그 국민의당 의원이신데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재용 구속 수사 재판에 반대한다. 경제도 안 좋은데 깊이 숙고하자. 뭐 요까지는 됐는데요. 오늘 아침 정읍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을 만났는데 농사는 잘 되었는데 예년과 다르게 찾는 고객들이 푹 줄었다고 한숨을 쉬는데 참 안타깝고 답답했다. 이렇게 적으셨대요. 아니 의원님 딸기 농사하고 이재용 구속하고 뭔 상관입니까? 대한민국 딸기를 이재용에다 소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딸기가 안 팔리니까 이재용을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죠. 진짜 웃겼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먼저 이재용이 구속돼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째요. 이재용은 지금까지 경영자로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계와 보수 언론이 걱정하듯이 이재용의 공백은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있어야죠. 2년 반 지금 집권을 했는데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맡은 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친 건 무려 4건이죠. 메르스, 갤럭시 노트7,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정유라 지원 전부 다 초대형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도 훨씬 심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사고를 많이 쳤지만 2년 반 동안 이렇게 4건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은요. 후계자 시절부터도 경영 능력을 입증을 못한 게 아니고요. 경영 능력이 개판이라는 게 몇 번 입증이 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오픈된 상태에서 경영 일선에서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받았던 건 2000년입니다. IT 버블이 한참 심했었을 때죠. 예.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인터넷 사업을 총괄 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재벌들이 잘하는 거죠.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우고요. 이 삼성의 지분 60%를 이재용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계열사들이 이 삼성을 막 밀어줘서 회사가 엄청 커지면 이재용이 거부가 되는 큰 부자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이재용이 실제로 이 삼성이라는 곳을 맡은 다음에 김용철 변호사의 책에 보면 임원들한테 주식 쥐꼬리만큼 나눠주면서 또 IT 쪽에서는 스톡옵션 이런 거 나눠줘야 된다는 거 어서 배운 모양이죠. 나눠주면서 온갖 똥폼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큰 부자로 만들어줄게 뭐 이러고서 큰 소리를 뻥뻥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업이라는 건요. 계열사들 밀어주기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삼성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이 24시간 이 삼성이 만든 사이트를 클릭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는 건 정말 소비자들을 만나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였고 이 삼성이라는 IT 계열사들은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망가뜨린 이 삼성의 삼성은 다시는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죠. 청문회 때 이재용의 답변 태도를 봐도 이재용이 없다고 경영이 나빠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확실히 들죠. 그룹 전반을 뒤덮는 중요 현안들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룹을 이끕니까? 최순실 이름도 작년 2월까지 몰랐다는데요. 이 거의 기억 상실 환자 같은 사람한테 자산 300조 원대의 그룹 경영을 맡기는 게 코미디인 겁니다. 둘째로요. 지금은 오히려 이재용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삼성은 시스템 경영을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재벌들이 잘하는 짓이요. 총수가 구속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결정권자가 사라져서요. 우리가 투자를 결정을 못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수 구속시키면 우리 당분간 투자 안 한다. 그래서 경제 망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하고 정부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삼성그룹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사라져야 되는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모든 결정에 맡기고 그 사람이 있어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서번트 리더십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한 사람의 결정보다 집단 지성의 결정이 훨씬 위대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요. 부하 직원들의 자발성을 북돋워주고요. 의사소통을 잘하고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새 시대의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의 리더십은 이재용이 있어야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시스템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는 폼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죠. 예, 이재용이 없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빨리 새 CEO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재용하고 스티브 잡스 중에 누가 더 훌륭한 경영자냐고요. 100이면 다 100 다 스티브 잡스를 꼽을 겁니다. 그런데 잡스가 죽었을 때 애플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애플은 바로 이사회 주주총회 시스템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 쿡이라는 훌륭한 새 경영인을 내세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없으면 결정을 못한다는 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재용이 없으니까 빨리 다음 대체제를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되도록 오래 구속됐으면 좋겠고 이참에 삼성은 경영 능력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을 시스템으로 뽑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아이고 4차 혁명 하니까 또 어떤 분 생각난다고 말이죠. 예. 아, 그 책 읽으셨다는 분이요? 그 책을 정말 읽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예. 이 참모진들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우리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르고 고른 책이 그 책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난중에도 나라 걱정하시는 우리 각하의 모습을.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오고 있는 게 4차인지 3차인지 차수도 헷갈리실 분 같은데요. 3차 산업, 4차 산업하고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단죄는요.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홀드업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는 신뢰와 보복을 굉장히 중요한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요. 누군가가 신뢰를 깼을 때는 반드시 보복당한다는 이 확신이 사회적으로 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복은 반드시 신뢰를 깬 사람에게 필요한 시스템과 절차인 겁니다. 이재용이 지금 보유한 재산이 8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8조 원을 만들었다면요. 최소한 4조에서 5조 원은 세금으로 나라 국고에 귀속이 됐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걸 단죄를 못했죠, 우리가요. 국민 재산 4조 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단죄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의선도 그 짓을 따라합니다. 최태원도 그 짓을 따라합니다. 수십조, 수백조로 부풀러 오릅니다. 그래서 국고에 있어야 되는 돈들이 바로 재벌들 손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을 단죄하는 건요. 한국 경제의 큰 호재입니다. 악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 이 기초적 신뢰가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도를 굉장히 크게 높일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렇게 말했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신뢰의 차이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커져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다. 이 다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이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재계나 보수 언론들이 무슨 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재용 구속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 이야기를 했지만요. 한국 사회가 70년 넘게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믿었던 특별검사까지 동원을 해도 안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게 한국 사회가 70년 넘게 삼성화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삼성에 주눅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에 굴복하는 게 당연하고 삼성은 뭘 해도 인정이 되고 삼성은 무슨 짓을 해도 벌받지 않는 이 상식적인 사회를 깰 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가 왜 삼성화가 됐는지, 사회 전체가 왜 삼성에 주눅이 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100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요. 삼성으로부터 직접적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한 5 정도 될 겁니다.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 또 우리 반올림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한 100명 중에 5쯤 될 거예요. 뭐 떡값 받은 검사들, 국회의원들, 기득권층들, 언론사,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도 5천만 국민 모두한테 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직접적 이익을 얻는 쪽은 오고 직접적 피해를 받는 쪽도 온데 왜 이렇게 붙으면 나머지 90,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삼성으로부터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는 겁니다. 7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관심했고 중립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뭐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킬게.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준웅 특별검사가 실패를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특검이랍시고 사람을 뽑아놨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그 90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예요. 중간자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90이라는 이 중간자들의 생각은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내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객관적으로 지켜보자 이런 자세를 쭉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에는 당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삼성하고 반올림이 싸우는데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완배하고 복싱 시합을 하는데요. 중립을 지키고 지켜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타이슨 보고 이완배 패 죽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완배 보고는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그런데 70년 가까이 한국 사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대도 잘 안 되고 삼성을 이런 식으로 용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진짜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 왜 저렇게 수사를 잘 할 수 있었느냐. 물론 특검의 검사분들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이유를 들자면 90의 민중들이 삼성이 무엇을 잘못했고 이재용이 공범이고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한 마음을 모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검도 보면 알겠죠. 아, 내가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이번 수사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을 훨씬 더 중시했을 거라는 믿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특검의 이번 수사는 2008년과 달랐었던 건 2008년 4월은 안타깝게도 90%의 민중들이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지 못했고 하지만 2017년 1월은 민중들의 90%가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쳐줬던 그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일 이재용이 진짜로 구속이 되면 박근혜 탄핵 확정되는 것만큼 기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박근혜 탄핵도 이재용 구속도 이 두 가지를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시민들이 한번 해보면은요, 이런 승리의 경험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국민들의 자긍심을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프랑스 시민혁명 했던 사람들처럼 역사가 다시 반동이 와도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 손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참 기쁜 날이었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 사건의 첫걸음인데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좀 축하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은 삼성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듣다 보면 참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그렇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일개 재벌 총수의 구속에 한정될 수 없는 의미. 이것이 바로 이재용 구속이다. 내일 아침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시민들께서 또 많은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영장 전담 판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테니까요.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활짝 웃는 모습.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모레 아침이면은 한번 성대모사 한번 하시죠. 성대모사. 그거까지는 못하겠고요. 이건희 성대모사 정도가 가능해요. 쉬워요.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서 다른 이벤트를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1년은 더 살아야겠어. 사실 김용민 PD님 그 성대모사는 너무너무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완영 때문에 너무 망치시지 않으셨어요? 이완영은 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 함께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 되면 이제 이재용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결론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재용이 구속된다면 이제 다음 타깃은 롯데, SK 그리고 CJ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죠. 그리고 예상대로 재계, 보수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징징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니까 SK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SK의 경우 오너 리스크로 최근 11조 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SK텔레콤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 3조 원, SK하이닉스 3조 2천억 원 등의 통큰 투자 계획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SK가 한 17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최태원 구속시키면 우리 이거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다른 재벌들하고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우리 오너가 구속되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토론을 한다면 무슨 헛소리냐,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저는 반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건 토론은 성사가 됩니다. 저는 제 말이 100% 옳다고 믿지만 상대도 자기 주장을 가지고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이 우리 오너는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서 오너가 구속이 되면 기업 경영에 정말 큰 타격을 입어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니네 오너가 왜 훌륭한데 내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닌데 증거를 한번 대봐 이러면서 토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토론을 하면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토론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SK 얘들은요, 이런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반론을 하면 좀 많이 곤란한 회사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다른 기업은 몰라도 니들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SK는 최태원이 풀려나면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망가진다는 게 이미 팩트로 증명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는 최태원이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최태원을 사면할 때 논리가 최태원이 풀려나야 SK 경영이 정상화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면될 당시에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좋다, 그럼 니들 논리가 최태원이 나오면 경영이 좋아진다는 거니까 내가 딱 1년 기다려 볼 테니 경영이 1년 뒤에 안 좋아지면 다시 깜빵에 가는 걸로 하자. 제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기사를 썼냐면 전 확신했습니다. 최태원 저 또라이는 벌써 횡령 배임으로 전과가 2범입니다. 상습범이에요. 그러니까 전과 1범은 반성하고 나아질 확률이 있는 건데 상습범은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더 훨씬 합리적인 추론인 겁니다. 게다가 이 최태원 씨 히스토리를 보면요. 재범, 2013년에 갇히거든요. 이때 갇힐 때 497억 원을 횡령을 했어요. 근데 이때 스토리가 진짜 황당합니다. 이 497억 원을 왜 횡령했냐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홍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공식 직함이 SK 해운 고문이었어요. 근데 해운 사업 출신 경영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당으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봐가지고 주가를 너무너무 잘 맞춘다는 유명한 여의도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최태원이 이 사람한테 푹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홍원 씨가 상을 당했을 때 SK 주요 직원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이 무당 가족을 진짜 회장 가족처럼 의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은 이 무당한테 내가 돈을 맡기면 엄청나게 돈을 불려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당한테 돈 바치느라고 회사 돈을 497억 원이나 횡령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내 4대 재벌의 경영을 맡고 있는데 이 나아지겠습니까? 경영이요. 그래서 실제로 최태원이 2015년 8월 15일에 사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이것도 엽기죠. 예.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혼 공식 추진 이거였습니다. 불륜을 고백한 거죠. 예. 그거 이혼 추진 공식 소식이 들린 날에 SK텔레콤 같은 주요 계열사 주가가 10%씩 푹푹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SK가 주장하는 최 회장이 풀려나야 그룹 경영이 정상화된다는 그 논리냐고요. 그 다음에 들린 소식이 내연녀 돈 벌게 해준다고 계열사 2개를 동원해서 강남 초대형 빌라를 사고 팔아서 내연녀한테 8억 원을 몰아줍니다. 제가 이게 올해 연초인데요. 연초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아 진짜 재벌 총수식이나 돼갖고 웬만하면 불륜은 좀 자기 돈으로 합시다. 뭐 이런 방송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니 불륜도 회사 돈으로 하면 이건 좀 반칙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런 자가 경영을 하면 경영이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그래서 수치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2013년 1월 13일에 최태원이 구속이 됩니다. 이때 구속이 될 때 SK그룹 지주회사격이었던 주식회사 SK의 주가가 17만 2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태원이 구속이 된 다음에 풀려나기 직전인 2015년 8월 13일 주가가 31만 500원이었습니다. 즉 최태원이 없는 동안 그룹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태원이 풀려났죠? 풀려난 다음에 어제 주가가 21만 8천 원입니다. 풀려나기 직전에 비해서 3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는 최태원이 없을 때 훨씬 더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요. 다른 그룹들이 우리 오너 구속되면 경영이 악화돼요.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토론해 봅시다. 당신들 말이 틀린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토론장에 나갈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SK하고는 할 용의가 없습니다. 예, 얘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애들이에요. 하여튼 말을 섞기가 싫어요. 제가 얘네들하고는요. 토론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SK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너 정신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너가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아주 좋은 방법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이 다시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오너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SK가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게 제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오늘은 SK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도 올랐다고 하죠? 삼성전자는 제가 그 아침에 김성애 보좌관님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 특검에 불려간다는 소식이 들린 날에 주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틀 동안은 조금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오른 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그룹의 지배 구조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였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를 전혀 지배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 2, 3개월 동안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자기 지배권으로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강해졌고요. 심지어 그 엘리언 매니지먼트도 이재용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재용의 품속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오른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재용이 구속돼도 별 문제 없이 오른다. 그건 확신합니다. 예, 이재용이 존재 유무를 삼성전자의 주가를 좌우하는 해외 투자가들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에게서 반기문에 대한 평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은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반기문 씨가 경제정책을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기문 씨가 좀 경제정책을 발표를 하면 저도 이제 좀 해석을 해볼까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 외교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 그동안 아무 말을 못했는데 제가 말할 거리가 하나 생긴 게요. 최근에 그 엽기 행각들이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세보니까 9건 정도가 됩니다. 가장 가까워 있는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방명록에다가 사람 사는 사회라고 적었다면서요. 예. 뭐 퇴주잔 시리즈도 있었고요. 예, 김태구 기자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그 퇴주잔 해명을 내놨는데 제례는 뭐 가문마다 다르다 이렇게 썼는데 그 제례를 또 맞춤법이 틀렸다고 해요. 그 맞춤법을 2번이나 틀렸다고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한다 뭐 싶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룰 수 있는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한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반기문 씨 좀 한심하구나 이 정도에서 저는 그냥 그치고 말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페북을 돌아다니다가 반기문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나돌더라고요. 정당에서 활동을 안 하니 혼자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꼭 그것 때문에 정당 입당하려는 건 아니지만 나는 평생 누군가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그 말들이 타임라인에 나도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런 말을 했겠나 싶어서 제가 원문을 계속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의 원문을 찾았어요. 이거 읽고 나서 이분이 진짜 제대로 미쳤나 싶더라고요.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 16일 그 김해 봉하마을을 다녀와서 반기문 씨가 김해 한 치킨집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대요. 치맥을 먹으면서요. 예. 그런데 이걸 비보도를 전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오프 더 레코드로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느 언론사가 비보도를 깨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데일리가 취재기자의 기억과 수첩을 근거로 대화의 전문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자가 질문하면 반기문의 대답입니다. 예.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당이 없고 세력이 없지 않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직이 어머사격을 해주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당이 없으니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힘들다. 나는 지금까지 고용인이었지만 이제는 고용주가 됐다. 정부와 유엔에서 봉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부 다 내가 해야 한다. 사무실을 43평짜리와 32평짜리 2개를 빌렸고 자동차 2대와 운전사, 비서, 항공료 등을 전부 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네. 입당을 빨리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두고 봐야 한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니고 그런 예를 든 것이다. 나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보 장관이 될 때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었다. 사무실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실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한다. 나는 경험이 있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 등은 할 수 있지만 조직가도는 아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한다. 이제까지 평탄하게 조직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또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 대중정치인이요. 아무리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도요. 기자들 앞에서요. 더구나 그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언젠가는 새해 나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외교관 출신이요.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예. 나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보하고 장관이 될 때까지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다 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혼자서 사무실, 운전기사, 비서, 항공료를 다 내 돈으로 내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외교관 출신이라서 자기 딴에도 신경을 써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의식이라는 건 사회적 존재 조건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존재 조건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반기문 씨는 자기 말대로 평생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보하고 장관하고 유엔 사무총장 했기 때문에 가방만 들고 누가 의전 다 챙겨주고 자기는 몸만 움직인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은 100% 나는 당연히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여도 되는 사람이야. 이게 몸에 배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서민들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말하는 거. 항공권도 내 돈으로 내니까 너무 힘들다잖아요. 비서도 내가 월급 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항공권은 원래 네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비서를 채용을 했으면 월급을 네 돈으로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힘드니까 정당에 들어가야 돼.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모르냐면요. 정당에 들어가면 정당이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서포트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아, 내가 돈 쓰니까 너무 힘들다. 정당 들어가야지. 정당에만 들어가면 비행기 값도 누가 내주겠지? 비서도 해주겠지? 야, 신난다. 정당을 이 정도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건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조직이고요. 물론 그 조직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경쟁을 뚫고 그렇다면 정당에서 당연히 서포트를 해주겠죠. 하지만 정당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당 안에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자기 뜻에 맞는 동지들을 모으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려면 제 경험상 정치인은 정당에서 받는 돈이나 혜택보다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게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반기문 씨처럼 나 돈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정당에 입당하면 나 돈 절약할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정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당은 그곳에서 자기의 지지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곳이지 반기문 씨 비행기값 대신 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기문은 그냥 정당을 자기를 서포트하는 조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자기 말로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평탄하게 평생 조직 속에서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는 사람은 평생 평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반기문은 아마 우리나라의 서민 민중들이 참 신기할 거예요. 아니 유권자 여러분 왜 삶이 안 평탄하세요? 좀 평탄하게 사시지. 참 신기하네요. 이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서민이 아닌 대통령은 서민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서민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대통령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은 나는 서민이 아닌데 서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왜 뽑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왜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이게 자꾸 통용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하고 버스비 암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버스를 타본 적도 없는 놈들이요. 10원 단위까지 암기해서 서민을 이해하는 척이나 하고 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서민을 뽑으면 됩니다. 서민이 아닌 놈, 서민을 이해한다고 하는 놈 이런 놈들 말고요. 그냥 서민 그 자체에서 우리 대표를 뽑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반기문 씨처럼 평생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하고 장관해서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되는 사람 말고요.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항공권 끊는 게 당연하고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자 하면 길가에서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게 당연하고 항공권 끊을 때 또 할인 항공권 찾아보는 것도 당연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대표로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지도자하고 국민하고 기본적인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제가 그 살다가 대중정치 하겠다는 사람 중에 나는 내 돈 내고 뭘 해본 적이 없어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네. 하다못해 사기꾼 이명박조차도 내가 노점상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예, 반기문은 참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반기문 씨는 지도자가 되면 박근혜 시즌2가 분명하게 될 겁니다. 서민 코스프레를 해도 뽑지 말자고 할 판에 대놓고 나는 서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기문 씨에 대해서 정서적인 적대감이 진짜 어제 최고 데시벨까지 올라서 이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자기가 직업이 없으면은 네 체면이고 나발이고 뭐 없어지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예전에 엄기영 한나라당 네. 강원도지사 후보 MBC 사장도 하셨고 앵커로서 그야말로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그럼요. 아니 그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를 MBC 사장직에서 내쫓은 한나라당 품에 안겨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네. 내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직업이 없는 이렇게 돼서 굶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서민은 은퇴하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건데 하여튼 참 저는 그 정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특혜로 점철된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네, 특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생계형 대통령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서민의 대통령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만큼은요. 예.
반기문 씨의 드러난 민낯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삼성공화국의 국민인 이완배 기자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안녕해요. 네. 일단 그 기각 소식 듣고 첫 멘트 뭐였습니까? 네.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요 정도는 돼야 싸워볼 맛이 나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대단하셔. 네. 실제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오늘 어제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매일 메신저 지금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 설마 했는데 제가 밤늦게까지 보다가 결과를 못 보고 잠이 들었는데 진짜로 이재용이 풀려났더군요. 예. 근데 기분을 물으신다면 물론 참담합니다. 근데 절망스럽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좀 요 며칠 동안 상당히 방심하고 있었고 좀 아둔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었어요. 삼성에 대해서만큼은요. 왜냐하면 재판까지 문제가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예.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미 전부 불구속으로 처리를 했고 심지어 그게 특검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이 너무나 수사를 잘해줘서 되게 기뻤고 뭔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재판부도 당연히 구속 판결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썩어도 준치라고요. 삼성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주직임을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그 사법부의 판단만 보면은요,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건 좀 과합니다. 예, 제가 다른 건 다 논쟁할 수 있다고 쳐도 이재용은 청문회 때 한 증언을 이미 뒤집었고요. 예. 이런 경우는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걸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본 건 대놓고 봐주게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둘째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 공백과 대내외적 신인도 하락, 글로벌 기업 신뢰도 추락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아니 이재용의 경영 공백이 국가 신인도하고 기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걱정이 되면 박근혜 탄핵은 국정 공백하고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 촛불을 든 천만 시민들은 다 뻘짓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타도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건데요. 한국 사법부가 시민들의 민주적인 촛불혁명의 가치를 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으로 남아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재벌 총수들은 다 면책 특권이 부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존 권력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뭐 기존 권력이라는 것은 특히 기업 재벌 권력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법의 잣대에서 공정한 법의 잣대에서 판결을 할 논거를 스스로 다 허물어 버리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이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이 조의연. 네, 뭐 당연히 저는 이 이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특검이 너무 잘해서 우리가 좀 잊고 있어서 그렇죠. 예. 한국에서요, 이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업에 너무너무나 관대해 왔었습니다. 제가 그 언론계에 있어서 그런데 언론계와 사법부에서 금기시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예. 이게 뭐냐면 반기업적인 언론인, 반기업적인 법조인으로 찍히면 안 된다. 이런 금기가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반기업적이라고 찍히면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표적인 두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퇴직해서 전문성이 뭐 딱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예, 예. 퇴직을 해서 갈 곳이 기업 홍보실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그 평가예요. 그런데 반기업적이라고 찍히면 홍보실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잖아요. 예. 법조인들 중에서도요, 반기업적이라고 찍히면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 로펌이 대기업으로부터 제일 큰 돈을 땡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론인이나 그 법조인들이나 이런 공통적인 그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내린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미 그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던 롯데 신동빈 회장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한 바가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부장판사 최창영이라고 돼 있던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신현우 옥시레킷 뱅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고작 7년, 그리고 신 대표에 이어서 옥시 대표를 지낸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죠.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요.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배임 탈세로 기소가 됐는데요.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근데 그 풀려난 이유를 보면 탈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뭐 범죄를 저질러도 탈세를 해도 탈세액 납부하면 집행유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인들에 대해서 형량이 매우 관대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김프로께서 한번 소개해 주셨지만 3호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뭐 이게 공식이라는 거죠. 뭐 참 참담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담하죠. 참담한데 절망스럽냐고 묻는다면 제가 좀 낙관주의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의연 판사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법부는 지금까지 그런 관행을 의식했겠죠. 반기업적 법조인으로 찍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너무 큰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요. 이번에는 당신들이 잘못 짚었다. 그걸 아마 시민들이 보여줄 거다. 반기업인이라고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거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기업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반시민적이고 친기업적이라고 시민들에게 찍히는 거라는 걸 아마 곧 입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문자당 정호희 대표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지만 혁명에는 언제나 반동의 역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수십 년 동안 기득권으로 있지도 않았겠죠. 아마 그리고 이번 탄핵 정국의 그 첫걸음에 사법부가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혁명을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유전자는요. 이런 반동을 늘 견뎌냅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 그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프랑스 혁명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주르르 나옵니다.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2월 혁명, 7월 혁명, 68 혁명, 뭐 프랑스 대혁명 쫙 나오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혁명을 많이 하냐면 한 번 승리를 해본 유전자들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은 한 번 승리한 그 유전자들을 쉽게 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국회 탄핵 가결로 이 승리의 유전자를 한번 경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정치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판결을 보고 야 진짜 열망스럽다. 헬조선은 진짜 안 돼. 이렇게 절망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국민들이 절망하는 건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노리는 바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틀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촛불혁명 국면에서 확인한 건 한국의 시민들은 절망하기에 너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승리한 유전자들이 강하게 심장에 박혀 있는 거죠.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쵸? 70년 넘게, 어쩌면 100년 넘게, 어쩌면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붙어 먹었던 게 기득권 세력들인데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아마 저는 뭐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기득권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대통령도 그러기 직전까지 물어붙인 경험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저는 이 정도 반동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 철학자 니체의 말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건데요.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밑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 좋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먼 곳을 향해 가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의 인생에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 고난이 심할수록 가슴이 뛰는 겁니다. 풍파 없는 항해는 재미가 없죠. 네. 절망하지 마시고요. 토요일에 또 다시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국의 사법부에 기득권 세력에 시민들이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순실 구속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그리고 줄줄이 이어진 특검에 가공할 만한 그런 수사, 이 모든 것의 동력은 촛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법부를 바꿀 가장 강력한 힘도 촛불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네. 예, 예. 네. 모레 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김영란법 수정 논의가 한창이더만요. 뭐 설날에는 예외로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아니 무슨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바꿀 생각부터 합니까? 그렇죠. 네. 하여간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뭐 어제 워낙 빅뉴스가 많아서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또 하나의 뜨거운 논쟁이죠. 김영란법입니다. 설 명절이 가까우면서요. 근데 어제 약간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연합뉴스가 먼저 단독 마크를 달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현행이 350인데 550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경향신문도 역시 단독 마크를 달고 김영란법이 명절 때 일시적으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새누리당하고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그 뉴스원에서요.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태 조사조차 아직 안 했다. 그리고 공모조정실도 역시 사실무근이다. 뭐 이렇게 일축했다고 반박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제 경험상 하나의 팩트를 놓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단독이 나오고 또 반론이 나오는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무조정실 혹은 뭐 당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독거리를 주고 보도를 내게 한 다음에 여론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야권에서도 김영란법을 완화하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요. 그게 일시적인 완화든 아니면 부분 수정이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중도적인 혹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설을 맞아서 경기가 안 풀린다, 소비가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경제학계 쪽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시각은 이 법이 시장경제 원리를 너무 심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얼마짜리를 하거나 밥을
얼마짜리나 이건 너무 사적인 영역인데 예, 예. 이걸 법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사적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보통 경제학자들은 특히 시장 중심학자들은 이런 시장에 대한 제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각한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제가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김영란법 대상자거든요. 작은 언론사 기자지만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메이저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예. 이건 경제학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 언론사 기자라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렇다면 경제학계에서 지금 비판하는 논리에 대한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시장 경제를 제어할 때 이때는 그 시장에서 어떤 비효율이 존재할 때나요? 아니면 시장이 공적 영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때 요럴 때 정부가 제어를 하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고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걸 법으로 제어하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약간 무리가 있겠다. 뭐 그 논리가 있을 수도 있다. 요렇게 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경제학자들이 김영란법을 바라볼 때 저는 그들이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라는 것을 무슨 정답이 있는 수학 같은 거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교과서대로 따르면 김영란법은 뭐 경제학 교과서 가르침에 약간 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경제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2 더하기 3은 5 이러는 것처럼 정답이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예. 경제 문제를 자꾸 교과서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저한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대답은 이겁니다. 예.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합니까? 힘들게. 경제는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정답을 찾는 고급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느끼고 선택하는 학문입니다. 이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 역사를 가르치는 유명한 대가입니다. 경제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에브너 오포 교수가 한 인터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노벨 물리학상하고 노벨 문학상 중에서 어느 쪽하고 더 비슷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질문의 취지가 이거죠. 노벨 물리학상에 가깝다면 경제학은 정답이 있는 학문이고요. 문학상에 가깝다면 경제학은 정답이 있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학을 읽듯이 느끼고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 학문입니다. 근데 호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제학이 다른 담론보다 절대 우위를 점하는 지식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학이 유용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불완전한 분석과 지식이지만 경제학은 설득력이 있는 가치를 가진 여러 주장들의 집합이기는 하죠.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학자가 다른 분야의 학자들보다 더 존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학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들은 똑똑하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학은 물리학이라기보다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의 의견을 모으면 비전문가들은 그들의 맞설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경제학은 비전문가들이 경제학 박사들을 만나면 주눅이 들어서 막 배워야 되고 저분들의 말이 옳고 이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어려운 용어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경제학입니다. 그게 경제학의 본류예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학자들이 어려운 말 한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면에서 제가 시장경제학 논리를 들먹이면서 김영란법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경제학자분들, 문제의 본질은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제의 본질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라는 겁니다. 예.
저는 왜 김영란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한국은 갑질과 을질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세상에 밥을 먹으면 반드시 을들이 밥을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소비 경제가 돌아가는 세상이 정상이냐는 거죠. 예. 식사가까지 법으로 제약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심하다. 그 말 맞아요. 교과서에 따르면은요. 그런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 기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이 갑질하고 다니면서 출입처나 홍보실 사람들 돈으로 밥 먹고 골프 치고 양주 먹고 이게 당연시되는 게 기재된 경제학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덴마크에서 이런 김영란법이 발효됐다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 나라에서라면 이게 웃긴 법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저는 갑질 정서를 한번 멈추게 할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갑질 문화가 안 없어지고요. 이걸 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각인이 되고 이걸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는 겁니다. 김영란법이 시장경제의 룰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한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갑질, 소수가 대접받는 문화, 이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안을 갖고 오세요. 그런데 그걸 고칠 자신이 없으면 교과서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에브너호프가 얘기를 했듯이 경제학은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정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문만이 경제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됐다고 김영란법이 흔들리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워서 오늘 이 뉴스를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참 착잡합니다. 네. 기득권의 큰 벽이 온전한 현실을 확인하는. 네. 참 네. 샤워기를 틀었는데 갑자기 찬물이 나온 것 같은. 그렇죠. 네. 따뜻한 물이 나올 줄 알고. 네. 예. 그런 감회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절망하지 말고 힘차게 네. 또 우리가 내일을 개척해야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뉴스 헬리콥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 그냥 뭐 기업들 앞날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총수 풀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기각하는 일.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렇게 네. 기각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뭐 그냥 넘어가는 국민은 없어 보이고요. 그럼요. 네.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생각도 많이 하시고 여러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오늘은 역시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서 두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제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조국 교수님께서요, 예. 페북에 올리신 글인데요.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 점을 간과했다. 요컨대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다.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 제가 이 법을 몰라서 이 조국 교수님의 법리적 해석에 뭐라고 말을 할 처지는 아닌데요. 이 경제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국 교수님은 뭘 주장하고 계시냐면 상대가 이재용이므로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의연 판사가 그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수성이냐?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거대 조직의 수장과 그 밑의 2인자 똘마니들이 함께 모여서 수장의 범죄를 감추려고 공모를 하면은요, 뭐 삼성의 변호사 라인, 뭐 그리고 돈 많이 받고 있는 인재풀들이 워낙 막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범죄를 은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 교수님의 주장은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두목하고 부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진실 은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일단 두목하고 똘마니들을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과거에 전주, 광주 강연 때 경제학 게임 이론 중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딜레마의 핵심도 일단 두 죄수를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러면 술술술 분다는 겁니다. 동지들을 배신하고요. 이게 각 개인한테 유리하도록 게임 구조를 짜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게임 이론에 따르면 장시호가 최순실을 배신한 이유도 같을 거라고 봐요. 일단 둘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너 다 뒤집어 쓴다,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러면 술술 풉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요, 둘이 밖에서 있어서 막 의사소통하고 이러면은 안 불어요. 그런데 어제 동시에 소환을 해가지고요, 둘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술술술 불게 되는 거죠. 게임 이론에 따르면 조윤선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전제는 하나죠. 특검이 둘을 동시에 불러서 나눠 분리시킨 겁니다. 이런 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분열시키는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놀라울 만큼 성과를 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랄한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역사를 감히 공포와 분열의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연대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됩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조국 교수님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재판을 통해서 긴 싸움을 해야 한다면 일단 삼성이 1승 이걸 인정하고요. 그래 니들이 저 판은 이겼어. 뭐 기분은 좀 더럽지만 이긴 건 이긴 겁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님 말씀대로 최지성, 장충기 이런 오른팔 왼팔부터 쳐내는 것도 게임 이론으로 보면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공범을 저지른 죄수들을 흔드는 최고의 전략은 일단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모여 있으면 흔들기가 어렵고요. 사족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어제 오늘 SNS 해시태그로 특검 힘내라 이게 많이 퍼지는 모양인데요. 저 역시 열렬히 특검을 응원합니다. 뭐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요. 편파 판정으로 한 판 진 겁니다. 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도 기르고요. 특검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런 특검 힘내라라는 해시태그로 또 촛불로 열렬히 응원을 할 거고요. 방송을 통해서 특검의 선전을 진심을 다해서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응원합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현대차 파업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던 기억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완대 기자님께서. 네. 그때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네, 오늘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예, 이게 제가 아마 방송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저는 어제 유난히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처음 만난 게 정말 가까이서 만났어요. 한 1, 2m 거리에서요. 그게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였습니다. 예. 외환위기 직후에 정리해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현대차 노동자들이 격렬한 파업에 나섰고요. 현대차 사측도 거의 직장 폐쇄에 가까운 강경 입장을 띠면서 파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내 기자였고 현장에 울산에 취재를 갔는데 저는 파업 현장을 그렇게 해서까지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가슴이 쿵덕쿵덕 뛰더라고요. 근데 이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파업인 게요. 정리해고라는 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시도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냥 현대차 노동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최초의 선례가 되는 겁니다. 수천만 노동자들의 운명이 현대차 노조원들의 어깨에 걸려 있었던 거죠. 파업이 심각해지니까 DJ 정부 때요. 정부가 합동중재단을 울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합동중재단 단장이 노무현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이 합동중재단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막 국민의 정부 초기에 이 초대형 파업을 대화로 마무리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부총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노사 양쪽을 쉴 수 없이 오가면서 협상에 매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기록을 보니까 8월 19일이더라고요. 그때 협상안이 거의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 양측이 워낙 부담이 큰 파업이었기 때문에 외나무다리에 혈투해서 그걸 노무현 부총재께서 아마 잘 협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쯤에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타결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2일이 되면서 분위기가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20일에 조중동 3사가 일제히 현대차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요. 현대차 사측은 절대로 협상단의 중재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이런 요구를 사설로 막 쏟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신문사에서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1998년 여름까지는 동아일보는 굉장히 그 친정부, 그러니까 친 DJ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예, 일종의 여당지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중앙은 그렇다 치고 동아가 그때 확 돌아서 버리니까요. 예. DJ 정부와 노무현 협상단이 정말 난감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저도 현장에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회사 분위기가 협상단 파이팅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확 엎어져 버리죠. 회사 측이 보이콧, 노무현 협상단이 협상안을 거부하고 그냥 확 보이콧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 파업 끝나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몽규 당시 현대자동차 사장이죠. 예. 동아일보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 감사하다고 부서별로 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계에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신문사예요. 네,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확 돌아버린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20일 밤에 노무현 부총재께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기자실을 찾았어요. 예. 무슨 브리핑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되게 허탈한 표정이더라고요. 전날까지 협상이 다 됐는데 조중동이 지랄을 해서 판이 엎어져 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노무현 부총재가 정말 지친 표정으로 한마디 하신 게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세구나. 이 사람들이 참 세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게 근데 아마 그런 뜻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도 없고 뭐 자세한 설명도 없었지만 한국의 재벌, 보수 언론, 이 카르텔이 이 기득권 구조가 이 담합이 진짜 세구나. 협상을 다 해놨는데 얘네들이 짜고 판을 엎어버리니까 확 엎어지는구나. 참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지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뭐 회상은 그런데요. 제가 이제 다시 2017년으로 돌아와서요.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재용 영장 기각의 재개, 기업 사정을 그만두고 국정농단을 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목이 받은 쪽은 빼고 공여자만 처벌 시도는 이례적, 경영 무시한 수사는 무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기각한 사건을 계기로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행해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대기업 쪽으로 편중돼 진행되는 모양새를 띠다 보니 마치 특검이 재벌 사정에 나선 듯하다는 재계 측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지금 국민은 수사의 목적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이 수사의 중심인데 오히려 재계를 얽어매면서 본말이 전도된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특검이 그동안 객관적이고 엄정한 법리보다는 여론의 편승에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1998년 노무현 부총재의 심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 카르텔들이요. 여전히 셉니다. 예, 참 센 거죠. 영장 기각을 계기로 보수 언론들이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재용을 풀어준 사법부, 보수 언론은 다시 특검의 수사가 경영을 무시한 정도를 벗어난 수사라고 비난을 시작합니다. 진짜 생각해보면은요, 이 기득권 카르텔들은 더럽게 센 놈들인 거죠.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 따위 기사를 뻔뻔스럽게 써내려갈 수 있는 건 용기를 넘어서 만용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먹힙니다. 사법부와 기득권층들 사이에서는요.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데요. 기득권 층사들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긋지긋하게 센 놈들인 겁니다. 네. 근데요, 하지만요, 저는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여전히 1998년과 지금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예.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1998년에는 촛불이 없었고 지금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느낀 건 노무현 부총재의 표정은 정말 외롭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담배를 나가서 한 대 이렇게 탁 피워부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이 넘는 촛불이 우리한테 있죠. 외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지들이 있으면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조선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에게는 지칠 권리가 없기도 하고요. 언젠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용민 PD님께서 방송에서 꽃다지의 주문 그 노래를 틀어주신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엔 너와 나는 간대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엔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이게 아마 이 노래의 제목이 주문인 거는요. 예. 이 주문을 계속 우리가 중얼거려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이 노래에 동의합니다. 더 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저부터 고백을 하자면 약간 그 방심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영장 기각으로요. 쟤들이 얼마나 센 놈들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대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참 세다 하시던 그 표정도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생각이 든 게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방심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거리로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엄청나게 춥다는 거죠. 그리고 눈도 지금 뭐 많이 쌓여 있고요. 하지만 2017년 1월의 시민들은요. 2016년 12월의 시민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촛불을 들고요. 내일 거리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문 1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원배 기자님, 내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한배의 경제이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